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다르다. 한국에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좀 육성을 해야 된다. 소득세,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다 깎아주겠다.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왔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제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토리가 왔는데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지 윤석열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고 나서 이제 형도 약간 좀 톤이 좀 달라진 거 제가 옆에서 보기엔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고 이게 좀 되게 미묘하지만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즌 2의 향기가 너무 많이 나.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공약을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기억을 사실 잘 못해. 오래됐고 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5년간 규제를 계속 맞다 보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금방금방 기억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정책을 썼는지 사실 은근히 잘 모르더라고. 그때는 그만큼 관심이 없기도 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주택시장이 좀 약세장이었고 2016년 돼서야 조금 강세로 전환했던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만큼 관심이 크진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에 사람들 다 기억하는데 근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공약을 보니까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거울처럼 똑같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하신 분이 다시 김경환 차관이었더라는. 그 김경환 차관의 인터뷰를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공약을 보자마자 그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연준 의원마다 어떤 성향이 있잖아. 맞아. 또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신 분이 많은데 그런 거랑 거의 똑같은 거야. 다음 연준 의장으로 옐런님이 오셔. 그럼 옐런님이 오시면 옐런님이 우리 과거에 뭐 했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걸 쓸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디자인을 하신 분이 딱 오니까 그럼 이분들은 그때 했던 걸 쓰겠다. 그래서 제일 뭐가 다르냐,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다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규제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간 교조적인 발언도 조금 했었고 종국에는 710 부동산 정책을 통해 가지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높이고 부동산으로 돈이 덜 들어가게 하고 똘똘한 채를 중요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종국에는 사람들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집 큰 거 좋은 거 한 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고관이 변하고 실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갔거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정반대야. 주택시장,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좀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임대시장인데 임대 공급을 하려면은 한국에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그전에 다주택자들은 그냥 집만 여러 채인 그래서 뭐 소득도 숨기고 임차기간도 내 멋대로이고 임대차 관리도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어떤 사람은 좀 악질적인 다주택자가 있어서 품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임차 시장을 조금 선진화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육성하는데 주택임대 사업자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등록을 해서 4년이나 8년 동안 주임사를 하고 그리고 임차료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은 소득세,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다 깎아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인센티브를 준 거죠. 주택임대 사업자가 되라. 등록된 주택임대 사업자 또 등록 안 된 다주택자 이렇게 시장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개인들의 영역이고 기업들한테도 개인들은 그냥 집을 사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니까 기존 주택의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어가지고 기업들한테는 너네도 아예 일본처럼 순수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그런 임대사업자가 돼가지고 시장에 등장을 해라. 그러면서 이걸 뉴스테이라고 불러가지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주택자도 다주택자가 되면서 임대를 공급하고 기업도 순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 공급이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테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면 뭐 자연스럽게 매매 전세에 대한 그런 갭도 뭐 상당한 부분에서 유지가 될 거고 그럼 이게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박근혜 정부 때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2015년에 처음 만들었어. 민특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도 또 부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만 딱 보고서도 윤 정부에서는 똘똘한 채 전략보다는 그냥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좀 더 우대하고 이를 통해서 임차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다주택자도 뭐 그렇게까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채를 바꿔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신지.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약간 내가 좀 싫어하지만 타이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타이밍 게 오케이.
윤 정부가 생각하는 그 종점에 대한 어떤 아하. 이미지는 이미 있는데 뭐냐면 음. 다주택자 중심이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뭐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켜서 주택 공급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미지는 됐는데 지난 5년 동안 그 정반대되는 정책들이 5년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공약들이 다 국회 통과 사항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 이것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돼. 법을. 그러니까는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세금 관련해서 양도세 한시적 인하는 그냥 좀 할 수 있지만 뭐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혁. 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 있다고요? 아까 첫 번째가 양도세 인하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주택임대사업자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민특법을 바꿔야지. 그리고 국민의힘 공약 중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다 국회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뭐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것도 법 제정 사항이고 구도심 리모델링 촉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추진법을 만들겠다. 이것도 다 법 제정 사항이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됐던 뭐가 됐던 이것도 다 지방세법이랑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제를 뭐 폐지하든 뭐라든 이것도 초과이익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고 그러니까 온통 국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로 가긴 갈 건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성에 의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왔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 결국에는 공약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게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중간에 멈추는 법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효치님들은 뭐 연준 정책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연준이 갑자기 하다가 멈추고 그런 거 없고 방향 정해지면 그냥 방향 가는 거예요. 정해지면은 그냥 그때까지 그냥 계속 갈 가는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도 똑같은데 그래서 컨셉추얼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라던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라든가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정책 방향성이 서 있고 또 거래 편의성을 위해서 세금도 좀 정상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가긴 갈 거예요. 근데 가긴 갈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아까 질문처럼 그럼 내가 지금 다주택 포지션을 잡는 게 낫냐 정말 똘똘한 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똘똘한 채 하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은 2년 동안은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거고 그 2년 후에는 뭐 여소야대 국민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확답은 없지만 그냥 뭔가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다주택자가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가지 않을까. 지금부터 한 2년 동안은 당연히 1주택자가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차 공격이 있을 거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어쨌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정부는 하고 싶은 거 될 때까지 할 텐데 우리가 본인 입장에서는 될 때까지 한다면 지금 움직일 건가 아니면은 뭐 이따 움직일 건가 뭐 타이밍은 그건 뭐 어려운 문제니까 그건 차치하더라도 될 건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한다고는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 뭐 법 개정을 예를 들어 한다고 했는데 그럼 못했어. 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이 되다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김경환 전 차관이 심기현 교수님들 등등등 해가지고 약간 부동산 엘리트 부동산 석학분들이 그리고 관료 경험도 있으니까는 진짜 약간 완전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프레임을 다 짰는데 막상 이분들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로 되신 게 아니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정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되게 문재인 정부 시작이랑 비슷한 게 맞아. 김영미 장관 맞아 처음에 된 거고 그럴 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고 청와대로 또 그래 약간 교수진들이 가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뭔가 조율을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원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분은 상당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 결국 아까 다 법 개정 사항이 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좋게 보자면은 협상을 잘 하실 거다 보니까 아까 그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여소야대 국면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좋게 볼 수 있는 입장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나름의 그 안에 철학이 녹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취사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쟁의 이유로 네. 이거는 주고 이건 하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빨 빠진 정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의도했던 효과만큼 그게 발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 이런 거는 또 반대로 보면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인수에 대해서 처음에 썼던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부동산 전문가가 거기 처음에 위원으로 안 들어간 게 의아하다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그런 차트도 있었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윤석열 그렇죠. 내정자의 그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막 부동산 선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되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기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표가 많이 갔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는데 막상 인수위에는 부동산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 어떤 담당이 없는 상태로 인수위가 출범을
결심을 했고, 그래서 없다고 언론들이 지적을 하니까 전문위원 등등 해서 TFT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갔거든.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할 때도 국토부 업무 보고 좀 홀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고 기사로 나온 걸 보면은, 그래서 내 느낌은 이번 새 정부에서는 시장이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을 바라보는 것만큼 그 새 정부 인수위에서 부동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한 꼭지가 들었고, 반대로 그 안에서 누가 좀 중요했냐면은 당연히 기재부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기재부가 관리하는 것 중에 바로 대출이라든가 가계대출 관련한 그 DSR 제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출 총량제 같은 이런 작년 3분기 말부터 주택시장을 좀 안정화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들을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계대출 관리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그냥 GDP 100% 넘어가니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시경제 안전성 측면에서 도입한 제도가 이제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인을 만약에 그만큼 웨이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거시경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웨이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시장도 매우 합리적일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거고, 그럼 부동산에 굉장히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하기보다는 초기에는 조금 거시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180도 바꾸는 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바꾸고 막 주임사 부활시키고 이러면은 소형주택 가격 강세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또 세금 막 당장 막 엄청나게 깎아주면은 그쵸. 좀 과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금융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방점을 찍고 이건 좀 천천히 가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시장도 자연스럽게 윤 정부 시대의 5년 후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있지만은 그 가는 경로와 속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좀 정책에 대한 그런 효과보다는 매크로 이슈라든가 금융 관련 이슈가 좀 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시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저의 그 소박한 전망입니다.